오늘부터 공탁입니다. 31번 문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에 관한 다음 설문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객관식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 봐도 이거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패스할게요. 자, 3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무 1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병의 가압류 결정 집행채권액 2천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1천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였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죠. 채무를 얼마? 1천. 병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요. 병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갑한테 이제 저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요. 얼마? 2천. 그래서 1천 전체를 지금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갑은 공탁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지금 갑이 회수를 하려면 이게 변제 공탁이어야 되는데 이건 변제가 아니고 이미 가압류로 싹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회수할 수가 없죠. 위 공탁이 성립한 후 을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용인시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통지가 공탁소에 송달되어 용인시가 추심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게 세금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나 이런 체납 처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기 추심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공탁관은 이거를 내줘야 해요.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병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병이 추심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추심 청구를 해요. 공탁관은 이에 일단 응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정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정의 추심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안 되죠. 그 추심 청구를 하는 경우 이거를 저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급 위탁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죠. 위 공탁이 성립한 후 을은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있다. 안 되죠. 공탁금 통지서가 아니고 지급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지급증명서, 5번도 지급증명서. 자, 그 다음에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절차에서 공탁물 출급 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자, 피공탁자 갑의 위임을 받은 친구예요. 을이 공탁금 500만 원을 출급 청구하는 경우. 을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위임을 받아서 저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서를 갖고 와야죠. 면제 안 되고. 자,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990만 원이에요. 출급 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50만 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래 1,000만 원 이하는 이제 그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잖아요. 근데 99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붙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자 말고 원금으로 치기 때문에 공탁 인감증명서가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공탁서상 피공탁자 갑과 을 공탁서상 전체 공탁금액이 1,500만 원이고 을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출급 청구한 경우 이것도 1,500만 원이지만 갑, 을로 나눠져서 이제 공탁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은 갑 지분이 750, 을 지분이 75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은 7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하라서 인감증명서 이제 면제가 될 수 있죠. 공탁서상
피공탁자 갑, 공탁 금액이 2천만 원이지만 갑이 임의로 500만 원만 출급 청구하는 경우. 이거는 내 전 재산이 2천만 원인데 그중에 500만 원만 일단 인출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저기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로 이만큼 출금한다고 해도 인감증명서가 면제가 안 돼요. 공탁소상 공탁금액이 2천만 원이고 출급 청구하는 유가증권이 총 액면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출급 청구하는 액면금액 2천만 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네요. 자, 공탁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대리 공탁관은 원 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 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며 그가 처리한 공탁 사무에 대하여 원 공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자, 대리 공탁관으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누가 뭐 출산휴가나 뭐 이런 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출산휴가 간 원래 저기 사람의 그 대리인이 아니고 대직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공탁권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심사의 방법은 법정 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첨부 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제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 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공탁은 무조건 형식적으로 서면만 보고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실체법적 용건도 첨부 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예 법령이 없다거나 혹은 아예 법령을 어겼다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법령을 적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실체법적 요건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적혀 있는 대로 무조건 무지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실제법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요건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된 공탁 물품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금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매각대금 전액을 물품공탁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매각허가 신청 비용, 매각 비용 및 공탁물 보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급 청구하여야 한다. 이게 막 별도로 출급 청구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공탁 물품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약간 공식적으로 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령을 최고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 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며 신청 비용, 매각 비용, 보관 비용 이거는 별도로 출급 청구하는 게 아니고 빼고 나머지만 공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저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3번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인이 사채권자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 그죠? 사채권,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인이에요. 사채권자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채권을 공탁을 했어요. 아무 데서나 공탁이 가능해요. 만약에 공탁관한테 가서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법원 가가지고 공탁기관 지정을 구해가지고 은행이나 신탁회사에다가 공탁을 할 수도 있어요. 변제 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 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 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 출급을 받을 때에는 흠결이 치유되어 공탁은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이건 그냥 간단한 얘기죠. 무효인 토지 관할이
잘못돼가지고 무효인 공탁은 수리되었어도 무효지만 공탁자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출급 청구를 아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피공탁자가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괜찮아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해서 받으면 그거는 소급적으로 해가지고 유효한 공탁이 된다는 거. 자, 35번. 변제공탁의 요건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제공탁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변제공탁인지 뭐 집행공탁인지 아니면 담보공탁인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 초반에 이거 모르고 그냥 맨날 공탁의 요건 내용 등에 관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버려가지고 틀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자기 맘대로 이제 시야를 차단하는 이상한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자,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 채무임을 요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 채무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주문에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 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현존하는 확정 채무 맞죠? 근데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막 다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일단 가집행 선고부에 있는 거를 그 금액에 대해서 공탁을 해요. 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연이자가 붙는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탁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 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아니 니네가 안 받아줬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연이자 내라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을 대리하여 매매 잔대금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병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을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고 또 갑이 반대급부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반대급부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을이다. 뭔 말이에요? 갑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은 을이에요. 근데 갑이 을을 대리를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대리인인 거죠. 매매 잔대금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아이씨 잘못했네. 이상하다 했어요. 매수인 갑이 매도인이랑 이제 계약을 했어요. 매수인 얘가 사고 얘가 팔았죠. 근데 병이 을을 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리인이죠.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병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를 했어요. 누가? 갑이. 병을 피공탁자로 지정을 해서 잔대금 변제공탁은 을에 대한 잔대금 지급 효력이 있고 왜냐하면 병이 잔대금 수령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갑이 반대급부로서 이전 등기 절차 필요한 서류 내놔 라는 거를 그 병을 향한 공탁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병이 아니라 을을 상대방으로 하는 그 반대급부 이행이라는 거죠.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위 공탁 이후 공탁관이 재적 등본 등의 청부 서류만으로 출급 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 출급 청구를 불순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 출구권의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채권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어가지고 채무자가 불확지 변제 공탁을 했는데 이 상속인이 가가지고 재적 등본을 가지고 갔는데 네가 진짜 상속인인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공탁물 출급 정보를 불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탁물 수령권자 누구겠어요? 상속인이겠죠.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이 공탁관 아니에요. 공탁자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내가 상속인인 거 내가 증명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한 변제 공탁은 유효하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연체 차임 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임대차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공제될 수 있으니까. 가끔 이제 헷갈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증금은 임차를 연체되는 거를 차임을 까라고 있는 돈이 아니죠. 너무 당연하게 막 보증금에서 까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집주인도 힘든 것 같아요.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차 보증금에 변제 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 공탁은 인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 자, 건물 인도하고 임차 보증금 이건 동시에 관계에 있어요. 근데 임차 보증금을 변제 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해라 라고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이면은 그거는 선이행 조건이잖아요. 내가 선이행 먼저 해야 이거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행 이 조건은 안 되는 거죠. 적법하지 않아서 무효인 거죠. 변제 효력이 없는 거. 자, 그 다음 혼합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공탁이랑 변제공탁 이렇게 섞인 계열 우리 혼합공탁이라고 하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이렇게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렇죠? 채권, 변제 공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한테는 변제 공탁이고 집행 공탁으로서의 영향을 받는 사람한테는 집행 공탁이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 채권 가압류 이후 채권 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의 불확지 변제 공탁과 채권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 공탁을 합한 혼합 공탁을 하는 경우 위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 자, 채권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채권 양도도 있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채공탁 하고 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하는 혼합공탁을 해요. 그러면은 피공탁자들 중 한 명의 주소지에 가가지고 그냥 공탁을 하면 된다는 거죠.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자,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 에 대한 관계에서만 쟤랑 관계에서 나는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어요. 이런 증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 채권자에 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다. 나는 이게 있다. 채권자에 대해서도 다른 피공탁자 말고 채권자에 대해서도 나는 이거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다. 그쵸? 무효고 뭔가 잘못되고 이러면은 그냥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채무자가 채권 양도 및 압류 경합을 공탁 사유로 공탁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 근거 조문으로 집행 공탁에 관한 근거 조항만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아,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없다고 볼 수 없다니까 있다잖아요. 채권자에 대한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압류 경합을 공탁 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 않고 그리고 공탁 근거 조문으로 집행 공탁에 관한 근거 조항만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있다고 볼 수 없다인데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부정의 부정으로 바꾼 것 같아요. 자, 공탁사항의 변경, 대공탁, 부송공탁, 담보물 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공탁의 경우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하나지만 담보물 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대공탁은 말 그대로 대신 이렇게 하는 공탁이잖아요. 바꿔치기. 그래서 유가증권 공탁이 상환금에 의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하나지만 담보물 변경은 이제 유가증권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공탁이 유가증권 공탁으로, 유가증권이 다른 유가증권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공탁은 유가증권 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거. 담보공탁에 대해서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본래의 유가증권 공탁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를 명한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보공탁에 대해서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이건 바꿔치기니까 담보를 명한 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다는 거죠. 대공탁 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공탁 청구서 및 유가증권 출급 의뢰서 등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는 대공탁 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받아나고 공탁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하여 공탁금의 계좌에 대공탁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대공탁 청구인, 공탁관으로부터 대공탁 청구서나 유가증권 출급 의뢰서 그 등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대공탁 청구인이 이제 얘한테 제출한 거죠. 공탁물 보관자는 대공탁 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요. 그리고 청구인한테 다시 돌려줘요. 공탁 유가증권을 출급을 해서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을 해요. 추심을 해가지고 공탁관 계좌에 대공탁감으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탁관의 계좌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처럼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틀렸다고.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 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그중 한 건의 부속공탁 청구서에 한 통만을 첨부하면 되고 다른 부속공탁 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이거는 부등이나 상등이나 공탁이나 다 똑같죠. 가서 신청하는 경우에 이제 첨부 서류를 앞에서 한번 첨부를 한 경우에 한 통만 첨부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첨부를 했다라는 거를 적기만 하면 된다는 거. 자, 법원이 담보물 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담보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신담보물은 어떠한 종류의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이게 답인데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필요는 없대요. 이런 저기는 필요가 없고 이거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 5번을 틀린 것 같아요. 맨날 이거 3번으로 체크하고 5번 또 맞아 이거 5번이었어 막 이러고서는 뒤통수를 한 5번을 맞은 것 같아요. 자,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증명서면이 제출될 때까지 배당 절차를 정지한다. 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했어요. 일방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의 경합이 있어요. 이런 경우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서면이 제출이 돼야 사유신고가 가능해요. 이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사유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해가지고 이 먼저 사유신고를 해놓고 집행법원이 증명서면이 제출될 때까지 배당 절차를 정지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추심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그쵸? 사유신고 자체가 애초에 공탁관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집행법원에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거 배당 개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제 어쨌든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에 의해서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 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져 경합이 성립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면 그냥 무조건 사유신고라고 보면 돼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할에 의한 공탁 및 공탁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압류의 경합이 없으면 사유신고를 할 필요 없죠. 제1채권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일부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2, 3채권자의 동일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전부에 대한 후행 각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을 경우 집행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가 있어요. 동일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전부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은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이 된 거죠. 그쵸?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으니까 그럼 사유 신고를 해가지고 배당 절차에 의해서 공탁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자, 가압류 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 집행 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해방공탁은 일단 keep 이거잖아요. 일단 집행하지 말아봐 keep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공탁금을 내놓는 건데 가압류 집행 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서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가 미치게 된다는 거.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회수 청구할 공탁금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 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탁자가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 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 자, 채권자가 있고 얘의 채권자가 또 있어요. 얘가 가압류 채권자죠.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회수 청구할 공탁금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가압류 채권과 가압류 채무자에 대해서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회수할 공탁금 채권.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가져갈 공탁금 채권이죠. 를 피압류 채권으로 해서 얘가 가압류를 받은 거예요. 채권 가압류를 받았어요. 공탁자가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얘가 이거 저기 됐는데 효력이 소멸됐는데 해가지고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면 공탁권은 그거에 대해서 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채권자가
그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가압류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른 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자의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죠. 가압류 채권자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아 해방 공탁금의 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경우에도 전부 채권자가 해방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을은 전부된 회수 청구권을 다시 양도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해당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가집행 선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를 받았어요. 전부 채권자가 근데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사정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을은 전부된 회수 청구권을 다시 그 양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도받을 필요 없이 그냥 나한테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이거 달라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출급 청구할 공탁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각 압류 및 전부 명령은 그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공탁관은 압류 경험을 이유로 사유 신고하거나 형식상 전부 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애초에 없는데 그쵸? 본안 판결이 확정된 후 출급 청구할 공탁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각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래요. 그러면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 신고를 한다거나 형식상 전부 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 지급이 불가능하겠죠? 자, 40번. 갑은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무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용인시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 10만 원, 병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30만 원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대여금 채무 100만 원을 전부 집행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옳은 거를 고르래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얼마? 100만 원. 근데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지금 압류 통지 용인시 10만 원 그리고 병의 압류 추심 명령 30만 원 송달받고 대여금 채무 100만 원 전부를 집행 공탁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지금 이거는 도합 4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6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 공탁의 성질을 지니겠죠. 자, 갑은 공탁서의 공탁 원인 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사실 및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쵸? 갑은 위 공탁이 성립된 후 병의 압류 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쵸? 용인시는 지금 관공서니까 여기다가 할 필요 없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해야 되죠. 용인시는 공탁금 중 10만 원에 대해서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은 공탁금 중 30만 원에 대해서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압류 추심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지급 위탁에 의해서 출급해야 된다는 거. 솔직히 좀 헷갈려요, 이거. 을은 공탁금 중 60만 원에 대해서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변제 공탁 쪽이니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미음.